대한민국의 무시무시한 반격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미 지난 16일로 종료된 WTO 선출 절차 1라운드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5명으로 압축되는 1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2차 후보군 선출을 위한 행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리에스테르 프랑스 외교부 무역 유치 담당 장관을 면담했고 이후 미국의 지지를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정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미국 방문은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해 미국과 WTO 주요 이슈 및 한미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또한 선출 2라운드 준비를 시작할 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선출 관련 지지, 교섭 활동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은 이미 1라운드 선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마다 1라운드에서 선호 후보를 4명까지 제시해 5명을 선출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에서 다시 3명이 탈락하면 최종 후보 2명이 마지막 3라운드 절차에서 경합합니다. 2차 라운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최종 선출은 늦어도 올해 11월 초순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게 WTO 사무총장 선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2라운드부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2인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지지가 결정적이라며 국제사회 역학관계상 중국이 반대하는 후보를 미국이 뒤집어서 포함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는 후보는 중국이 없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라이벌로 거론되는 것은 아프리카 후보들인데요. 아직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아프리카 대세론이 거론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케냐 등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아직 특정 후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WTO 부대에서 중국 견제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WTO 1심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이런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유 본부장이 3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지렛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만들려는 당정의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검사협의회장이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 인터폴로 불리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역시 한국인 김종양 총재가 이끌고 있는데 WTO같이 UN 산하 전문기구의 사무총장까지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크게 올라가고 일본과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도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클라우디아 블룸, 카프로데 바르베리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유 본부장이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이에 블룸 장관은 유 본부장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사무총장 선출에서 한국과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 또한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를 거론하며 여당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주요 관료들이 총출동하는 모양새인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WTO 사무총장 취임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최근에도 어김없이 한국과의 WTO 마찰을 우려한 듯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일본 입장을 확실히 반영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현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다자 무역 체제의 유지, 강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여부와 조직의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모테기 외무상은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직 도전을 공식화했을 때도 주요국과 이에 충돌을 빚고 있는 국가의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유 본부장의 선출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WTO 사무총장 탄생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인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된다면 한국과 얽혀있는 주요 현안마다 패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형적인 무역거래 형태는 수출 교역국에서 팔라는 것은 안 팔겠다고 하고 팔지 말라는 것은 팔겠다고 하는 고집에서 기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인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현뿐 아니라 바다가 없는 인근 지역 8개의 현에 농산물까지 금수 조치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일본 정부는 이를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보면 규제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나라가 대다수이고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 식품 전부 혹은 대부분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등 소수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인 FDA도 일본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2018년 기준 상당수 규제도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IAEA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견지하며 검사체계, 즉 일본이라는 국가를 신뢰하며 무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이어갔고 결국 일본 정부는 WTO에 한국을 제소했는데 처음에는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2월 22일 후쿠시마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일본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위험도가 모두 비슷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현재 WTO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에 불합치하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은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8년 4월 9일 상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4월 12일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한국 정부가 WTO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WTO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국제통상분쟁에 정통하기로 유명한 일본을 상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WTO 분쟁에서는 피소당한 국가가 국내산 식품보다 외국산 식품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패널에서는 한국이 식품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왜 위험한지를 증명해야 했는데 WTO 입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한국은 식품 그 자체의 위험이 아닌 식품이 나온 장소를 문제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소심에서는 생산 지역과 식품의 안전성을 연계해서 후쿠시마가 오염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도 안전하지 않고 만약 국산 식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대처를 취했으리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오염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역 식품을 굳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두 폐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가 오염되었으니까 해당 지역의 식품을 일괄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불공정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WTO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패소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 등 정부 부처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아직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지역 국가에 금지를 풀어달라고 압박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이미 해제한 국가 또한 다시 금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지금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한국을 상대로 승소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패소 판결로 다 틀어진 것입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차기 사무총장이 들어서면 패널을 다시 설치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차기 사무총장이 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총력을 다해 한국인 총장의 탄생에 온갖 방해와 음해를 해올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7,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정도로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이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지난 10일에는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호치민에 특별전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의 마스크, 방호복, 비대면 체온 감지기, 손소독기, 전신소독기, 살균소독기 등 각종 방역 물품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을 초대하여 이곳에는 수많은 베트남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당당히 선언한 국가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국가 모두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동남아 국가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에 방문했던 미군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들의 코로나 종식 선언은 가짜임이 탄로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킨 나라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코로나19 패배국이라며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최근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지녀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글쓴이는 이에 놀라 현재 부모님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질문을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으면 차라리 사설 의료팀을 알아보고 그곳에 부모님을 맡겨라.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민들 챙기기에도 바쁘니 외국인들은 돈을 더 써서 사설 의료팀을 구하란 말이었습니다. 모든 적격을 갖춰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준 자국민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해야 하는데 위기가 닥쳐오니 그들을 가장 먼저 손절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나빠진 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혐한 운동이 벌어졌고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며 KF-X 분담금 납부는 미루면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천억 대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죠. 이에 국내의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한국은 그 국가들의 시장 가능성을 높게 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상호 발전의 길을 도모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컸다고 벌써부터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 앞으로 이 국가들을 더 키워주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라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이들 국가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 세계의 투자 유치를 구걸하던 이 국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각종 뒤통수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선진국들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미국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동향을 보이는 몇몇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무역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구상 최대 규모의 공산 국가인 중국마저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의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세계 30위권에도 못 드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이는 베트남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장 눈앞의 실적을 챙겨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환율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화폐인 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수출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죠.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베트남의 술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눈치를 보듯 조금씩 떨어지던 그래프가 지난 9월부터는 대놓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놓치지 않은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을 즉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죠. 이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베트남의 응우엔 총리는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에 방문하여 삼성이 베트남에게 힘을 빌려주어 베트남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사장에 취임한 노태무 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샤오미와 비보를 제친 1위를 차지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국민들이 중국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겠죠.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각종 특별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한국 기업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는 당근을 통해 인도를 차세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만들겠다 하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여 인도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창출해내는 경제 효과는 현재까지 베트남이 이뤄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삼성이 책임지고 있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의 국민들은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부 나가라는 말만 할 뿐이니 베트남의 총리는 삼성에게 직접 찾아가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베트남에서도 공장을 철수하여 인도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랍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과거와 다르게 인건비나 물가가 상당 수준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베트남의 공장을 유지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현대와 LG가 설립할 새로운 회사의 법인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해주길 원하는 눈치였는데요. 때문에 얼마 전 현대 LG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회사와 MOU를 체결하기도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언론에서는 이를 통해 현대 LG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 따르면 이 MOU는 그저 현지 투자와 관련되어 맺는 MOU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논바인딩 MOU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치 이것이 확실해진 것인 마냥 홍보를 하고 있으니 한국 회사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향한 치졸한 보복을 시작했죠. 지난 18일은 인도네시아 장관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에 정식 서명을 하고 각종 기업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돌연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죠. 한국 기업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일반 기업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장관단이 방문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통해 일정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왔으니 말이죠. 한국 기업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KFX를 통해 보여줬던 인도네시아의 면모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공동개발로 참여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6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도저히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에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프랑스의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48대나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방산협력 방안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라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웃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팔기로 약속한 라팔 전투기의 물량은 그동안 아무도 사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악성 매물이기 때문이죠. 라팔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버림받은 전투기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발사 다소로부터 약 300여 대의 라팔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이 시기를 계속 미루다 결국 기존에 약속했던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 구매했을 뿐이죠. 2006년에는 리비아가 가격을 낮춰준다면 13에서 18기 정도의 라팔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말했으나 결국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원래 구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투기가 계속 생산 지연 소식을 알리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겠다고 압박하여 미국의 전투기 생산 시기를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라팔은 당연히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죠. 싱가포르도 라팔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결국엔 사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모로코에서 미국의 F-16 대신 프랑스 라팔을 구매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라팔을 버리고 F-16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질, 쿠웨이트, 오만,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의 수출 협상을 진행했지만 라팔을 구매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라팔 전투기는 창고 속에서 먼지에 덮여갈 뿐이었는데요. 이 악성 매물을 인도네시아가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한국형 전투기 KF-X가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는 창고 안에 쌓인 라팔을 뒤로 한 채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